이거 우리 아들 약값이야.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기 은행까지 못 가겠어. 아가씨가 나 대신 좀 갖다 줘.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 한 노파가 서연의 손을 부르르 떨며 보따리를 서연의 가슴팍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파가 내민 보따리 틈새로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사채빚 때문에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서연에게 이 큰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악마가 내미는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외진 복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노인.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돈을 들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 기상천외한 시험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 로열캐슬 호텔 회장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로열캐슬의 70대 수장 김필순 회장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신문지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필순에게는 40년 동안 심장 깊숙이 새겨둔 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학수라는 이름의 택시기사였습니다. 4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어린 자식들과 추운 겨울 길거리로 쫓겨났던 필순. 굶주림에 지쳐 울다 잠든 아이들을 보며 독한 마음을 먹고 한강으로 향하던 그녀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 이학수 씨는 필순의 처참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를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루 산업금이었던 5만 원을 꼬깃꼬깃 접어 필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애들 따뜻한 밥부터 먹이세요. 그 5만 원은 필순에게 목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필순은 그의 따뜻함을 미천으로 시장통 국밥집부터 시작해 지금의 호텔 제국을 일구어냈습니다. 평생을 은인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허망한 소식만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비서로부터 믿기지 않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인 이학수의 외동딸이 자신의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필수는 아들. 도윤이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온 여자의 사진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이서연이었습니다. 필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정직했던 학수 씨의 딸이니 분명 바른 아이겠지만 혹시 도윤이가 재벌 후계자인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필수는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필수는 결심했습니다. 은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제국을 물려받을 안주인으로서의 품격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호텔로 출근하는 서연의 하루는 수십 개의 방을 청소하고 시트를 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 꼬박 일해 받는 월급은 210만 원 남짓이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사기 맞아 얻게 된 사채 빚이자로만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방세를 내고 나면 서연의 손에 남는 것은 고작 컵라면 몇 개를 살 정도의 푼돈뿐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은 이미 닳아 비가 오는 날이면 발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고 양말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을 보며 매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연아, 가난은 소금과 같아서 인생을 짜게 만들지만
비굴함은 인생을 썩게 만든단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예의는 잃지 마라. 서연은 손님들이 방에 남겨둔 잔돈 하나, 귀중품 하나에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동전 하나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분실물 센터로 가져갔죠. 동료들은 그런 서연을 보며 바보같이 왜 사냐고 비웃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서연의 유일한 숨구멍은 남자친구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작은 홍보대행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2년째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낡은 가로등 아래에서 도윤이 건네주는 따뜻한 붕어빵 봉투에 옮기는 서연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이 재벌가의 자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가 자신처럼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나중에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으면 정말 좋겠죠? 그때까진 우리 이 붕어빵처럼 서로 따뜻하게 지내요. 서연의 소박한 고백에 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자신의 배경을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온전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소박한 행복 위로 회장님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필순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그날, 서연은 유독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호텔 근처까지 찾아와 이번 주까지 이자를 안 내면 내 남자친구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으며 퇴근길에 오른 서연 앞에 한침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필수는 완벽한 치매 노인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떼자국 가득한 보따리를 서연에게 밀어넣으며 횡설수설했죠. 이거 우리 아들 약값이야. 1억 원인데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기 은행까지 못 가겠어. 보따리 사이로 쏟아진 5만 원권 뭉치들은 서연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돈 중에 딱 2천만 원만 챙겨도 사채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럼 도윤 씨한테 창피당할 일도 없고 우리도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악마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는 지폐 뭉치를 향해 뻗어나가려던 찰나 그녀의 코끝을 스친 것은 낡은 보따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필순이 입었던 시장통의 냄새이자 서연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낡은 택시 시트의 냄새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목숨보다 소중한 희망일지도 몰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꼼꼼히 여몄습니다. 그리고는 필순의 마른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돈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드리고 할머니도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운 내세요. 서연은 자신의 퇴근 시간도 사채업자의 협박도 잊은 채 노파를 위해 자신의 등을 내주었습니다. 필수는 서연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수 씨, 당신 딸은 정말 바보같이 정직한 당신을 꼭 빼닮았구려. 하지만 필순의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정직함은 확인했지만 사람의 멸시와 무시 앞에서도 그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더 잔인한 두 번째 시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1억 원의 보따리를 무사히 통과한 서연이었지만 필순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로열캐슬 호텔의 대연회장에서는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선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 한 병에 500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이 흐르고 5천만 원 상당의 거대한 샴페인 타워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서연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해고의 위협과 사채업자의 압박이 목을 죄어오고 있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장 정문으로 도저히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밀가루가 묻고 옷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초라한 노파, 바로 두 번째 시험을 위해 변장한 필순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콧대 높은 귀빈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때 실적에 눈이 먼 박 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필순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박 팀장의 거친 힘에 필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보따리를 맡겼던 그 할머니였으니까요. 서연은 박 팀장의 서슬 퍼런 기세도 잊은 채 달려가 필순을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깨끗한 유니폼 재킷을 벗어 오물로 더러워진 필순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팀장님, 호텔의 격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예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소중한 손님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외침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 팀장은 서연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당장 이 노인네 데리고 나가.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필순의 구분 등을 부축하며 정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노인을 배웅하러 나간 그 짧은 10분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덫이 될 줄은 말입니다. 박 팀장은 서연을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부정부패를 정직함으로 가로막던 서연이 연회장에서 수많은 귀빈 앞에 자신의 망신까지 주었으니 그녀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고 싶어 했죠. 박 팀장은 서연이 노파를 부축해 호텔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미리 복사해둔 마스터키로 서연의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훔쳐두었던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연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게 청렴한 척하기는. 그 고고한 자존심을 내가 한순간에 짓밟아주마. 박 팀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을 안전하게 배웅하고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손때 묻은 유니폼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는 그녀의 등 뒤로 기다렸다는 듯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팀장이 보안 요원들과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서연 씨, 그냥 곱게 나갈 생각이었나? 우리 호텔 VIP 객실에서 사라진 다이아몬드 반지, 당신 가방에 있지? 서연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지만 박 팀장은 비웃으며 서연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가방 속에서 구멍난 양말과 해진 소지품들이 비참하게 쏟아져 나왔고 그 사이로 눈부신 반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경악했고 박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
사채 빚에 허덕이더니 결국 손을 댔네. 이 찢어진 양말 좀 보라고. 이런 비참한 꼴로 사니까 눈앞에 반지가 돈으로 보였겠지. 서연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지만 차가운 수갑은 여지없이 그녀의 가냘픈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멸시 속에서 경찰차로 끌려가는 서연.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직의 대가가 범죄자라는 낙인이라니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밤새 오열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서연의 앞날은 칠흑 같은 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간신히 풀려나긴 했지만 호텔가에는 이미 절도범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다시는 이를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서연은 비를 흠뻑 맞으며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등조차 깜빡이며 수명을 다해가는 방 안에서 서연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 화면 속에서 너무나 낯익은 얼굴이 흘러나왔습니다. 로열 캐슬 호텔의 새로운 도약, 강도윤 부회장 취임.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미소 짓는 남자. 바로 서연의 연인 도윤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라던 다정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서연이 텔레비전을 끄려던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눈부신 전조당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리며 문을 열자 평소 경차 한 대 들어오기 힘든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운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우산을 든 경호원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에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풍기는 노부인. 바로 연회장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연의 품에 안겼던 그리고 1억 원을 내밀었던 그 노파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고작 이런 누명 때문에 울고 있었느냐. 필수는 서연의 초라한 단칸방 안으로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로열 캐슬의 주인 김필순이다. 그리고 도윤이는 내 아들이지. 필순의 당당한 선언에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필순은 서연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게 조치했다. 내 아들과 내 은인의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게야.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이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서연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수는 서연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40년 전 그 기사가 남긴 고귀한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요. 필수는 서연의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때 묻은 수첩 하나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물처럼 간직해온 그 수첩. 필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정갈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사람의 가치는 주머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기에서 결정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필순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빗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옥탑방의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니? 이야기는 40년 전 찬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당시 난 남편의 연대보증으로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어린 자식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아야 했던 처참한 처지였단다. 며칠을 굶어 눈앞이 흐릿해지던 그때 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구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눈길을 헤매다 쓰러졌었지. 그때 낡은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단다. 기사는 나를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루 산학금이었던 5만 원을 꼬깃꼬깃 접어 내 손에 쥐어주었단다. 아주머니, 지금은 힘들어도 이 돈으로 애들 따뜻한 밥부터 먹이세요.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운 내세요. 그 기사가 바로 서연의 아버지 이학수 씨였습니다. 필수는 그날 받은 그 따뜻함과 5만 원으로 시장통에서 작은 국밥 장사를 시작했고 죽을 힘을 다해 일군 그 미천이 지금의 로열 캐슬이라는 거대한 성을 만든 뿌리가 되었습니다. 필수는 수십 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허망한 소식만을 접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 하우스키핑 직원으로 들어온 서연의 이력서에서 이학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필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빚이 아니란다. 나라는 사람에게 심어놓은 거대한 희망이었지. 필순의 고백에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빚만 남기고 떠난 무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버지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인간의 품격이라는 유산을 그녀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필수는 울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시험은 은인의 딸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아버지의 고결한 영혼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녀를 진정한 제국의 안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로열 캐슬 호텔의 로비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낡은 유니폼 대신 정갈한 정장을 입고 호텔의 서비스 품질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손님의 외양이나 재산으로 등급을 매기던 잘못된 문화를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서연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의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연의 퇴근길을 예전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화려한 세단을 타고 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 붕어빵을 건네던 그 따뜻한 대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 씨, 신분을 숨겨서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의 그 맑은 마음을 내 배경이라는 잣대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거짓 없는 제 모습으로 서연 씨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재벌 부회장이든 평범한 대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호텔 정원을 거닐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필수는 호텔 최상층 집무실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가운데에는 40년 전 서연의 아버지가 건네주었던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금색 액자에 담겨 있나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지폐를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일군 이 거대한 호텔의 진짜 주춧돌은 수조원의 자산이 아니라 이름 모를 기사가 건네준 이 5만 원의 진심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통장의 잔고나 직업,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진짜 가치는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정직한 마음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품격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하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서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친구와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